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정부 여당의 한 표를, 국민의힘은 정권의 레드라인을 막아달라며 표결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8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숨가쁜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 움직임 짚어주시죠. 네, 우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마지막 현장 유세지로 강원과 수도권을 골랐습니다. 먼저 강원 영월과 정선을 찾아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정 대표는 이번 선거가 내란 청산 선거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민주당 후보에게 꼭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여러 번 심판하는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잠시 뒤에 정청래 대표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곧장 경기 용인으로 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이어 저녁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마지막 유세를 벌이며 13일간의 대장정 마침표를 찍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도 텃밭이자 최대 격전지로 돌변한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온종일 동행하며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 선거가 정청래호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9차례나 충청을 향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본투표 하루를 앞두고 거듭 중원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민심의 가늠자 충청의 사활을 건 모습인데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의 차례를 찾은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세 도중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총칼 들고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목숨 바쳐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한 표 내일 투표장에 가서 꼭 장동혁 대표는 현장 유세에 앞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내일이 지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 재판 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거라고 심판론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오후 늦게는 경기 화성으로 가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한 뒤 저녁 8시 넘어 다시 충남 천안으로 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곧이어 당 청년선대위와 함께 서울 홍대 앞과 종로 일대를 도보 유세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따로 또 다르게 격전지 대구와 부산 북구갑, 경남을 순회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2030 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청년층 공략에도 주력했습니다. 네, 지도부 동선을 보니까 어느 지역이 지금 박빙이고 중요한지 가늠이 가는데요. 선거 막판 판세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마다 기존 분석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9곳은 우세,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 6곳은 그대로 접전 유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울산은 법여권 단일화 덕분에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했고요. 특히 국민의힘 텃밭 중의 텃밭, 대구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이 그만큼 국민의힘 독점과 어려운 경제로 절박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은 2곳은 확실히 우세이고 접전지는 모두 8곳으로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과 겹치고 이에 더해 강원과 충남, 대전, 충북까지 경합지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서울과 부산, 경남, 충남과 강원 등은 초접전이고 대전과 충북, 울산 역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선거 막판 주요 격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를 이끌 주인공이 가려지기까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오늘 짧게는 30분 단위 초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서울 서부권에서 시작해 중부권을 거쳐 남하하는 동선을 짰는데요. 저녁엔 청계광장에서 정청래 대표와 유세를 한 뒤 강남권 순회를 거쳐 자정 무렵 서울 송파에서 파이널 유세를 진행합니다. 정원호 후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후보의 무사한 일 10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며 초박빙 선거지만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남권과 서부권 13개 구를 차례로 훑는 24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뒤
광화문 광장과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야당이 부족했지만 서울 마지막 안전판 서울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광에 기대 선거를 치르는 후보, 자기 정책조차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정원훈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도 살펴보면요. 3자구도 접전 양상인 부산 북구가 후보들 일정 표는 단출했지만 지역 방방곡곡 순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오후 5시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 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사퇴 후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성근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한 뒤 오후 4시 송원석 원내대표와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무소속 한동 후보는 종일 북구 전역을 훑은 뒤 이번 선거 자신의 출발점과 같은 구포시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의 DNA 감정을 의뢰했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관계기관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에 앞서 간단한 브리핑을 열고 감식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화재 현장 확인과 발화 추정 지점 조사, 인화물질 유무 확인과 인체 조직 수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 등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신원 확인은 이르면 내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먼저 통보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병원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시신은 모두 국과수로 옮겨졌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등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경찰청도 오동욱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과학수사계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현장 특별 안전교육,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에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폭발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처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생산이 일부 중단된 대전 사업장은 다연장 로켓 천무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등이 생산되는 방산시설로 전해졌습니다. 천무는 유럽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핵심 무기 체계로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와 5천억 원, 올해 2월 노르웨이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사고를 거론했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우선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사망사고가 났었던 만큼 이를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가는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고 난다며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산재 사고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다른 내용도 언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사고도 언급했습니다. 예비군이나 장병 훈련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위로를 전한다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원칙은 군대도 예외가 아니라며 장병 권리를 빈틈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 관련 보도를 언급한 뒤 이런 원시적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파산 면책이나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국정성과 보고도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방송사의 보도가 해도 너무한 경우가 있다며 제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중파나 종합편성 채널은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보호되는 만큼 편파적이거나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보고를 들은 뒤엔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란 언급도 했는데요.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 일각에선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전북 등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뽑은 격전지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어제까지 양당 사령탑은 본인 고향이 있기도 한 이 충청권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보면요. 충청 12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9번, 호남은 5번 찾았습니다. 한 번도 안 간 지역은 대구와 부산으로 당 이름보다는 후보 자체 경쟁력이 더 주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는 어땠을까요? 충청권 8번, 수도권은 7번을 갔는데요. 이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세를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표가 한 번도 찾지 않은 부산과 경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활발하게 선거 지원 유세를 다녔다는 분석이 나오죠.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서울, 장동혁 대표는 충남에서 오늘 피날레 유세를 하게 되는데요. 막판 표심은 어느 당의 손을 들어줄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전북 이렇게 6곳이 저희들은 접전 상태라고 보고 있어서 13대 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대 4 여기까지.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는 좀 어렵게 봅니다. 처음 분위기는 좋았고 지금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계망측한 행동 때문에 11곳의 광역단체장을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지금 재임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을 다시 되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곳 정도는 저희가 앞섰다고 그렇게 한 7, 8곳은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탄핵을 당했었던 미안함 또 애틋한 연민 같은 것들이 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이번 선거 초반에는 15대 1로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잘하면 11곳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진다고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11곳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11곳을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저 희망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3에서 14곳 정도를 석권을 해야만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 지방 분권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는 13곳에서 4곳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곳에서 14곳, 그럼 국민의힘에는 2곳에서 3곳만 내주겠다 이런 전망을 주신 건데요.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이고 경북도 가지고 오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요건들은 저는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희망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잠시만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한 브리핑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명 피해는 총 7명으로 안타깝게도 5분이 사망하고 2분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여 유가족들에게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유성구는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가족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여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사고 피해자 가족들과의 소통을 전담하고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성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피해 지원 기관이 한 곳에 모여 민원 접수, 긴급 구호 등 재난 피해자분들의 피해 복구 및 회복 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향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가족들이 사고 수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심리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부상자,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유성구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 다 오셨으니까요. 기자님들 손 드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세 번째. 예, 먼저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관계로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도 관련 시설이 보안 갑급 건물이라 그래서 보안 관련된 사항도 역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입니다. 저 소방 쪽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가 모두 다 알다시피 2018년이랑 19년이랑 사고가 반복됐던 곳이고 이때 19년도에 대전시에서 이제 사고가 잇따라 발표나면서 이제 3월부터 뭐 점검 방식을 개별 기관별로 하는 것을 합동으로 바꿨고 연 1회 실시하던 점검을 연 2회로 늘렸고
이런 체계를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소방에서 연 2회씩 점검을 합동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이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성 소방서장 김기자입니다. 2019년 화재 이후에 이 방위산업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2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시 과정에서 지적사항 같은 거 나온 건 없나요? 과태료 건과 입건 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 분 의원님. 네, 저 한겨레 김준근 기자고요. 하나 측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노조에서 주기적으로 그 국소배기 장치를 포함한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하던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 여쭈겠고요. 그리고 안에 시설 자체가 좀 환기라든가 환풍 시설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고 세척제도 세척도도 이 주기 교체 주기가 좀 어땠었는지 여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단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56도 세척공실에 방문해서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를 했고요. 해서 그쪽 환기와 관련된 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기 시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공실에 관련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작업장의 소형 세척 장비와 같은 경우에는 그 복소배기 장치를 즉시 작년에 정리를 해서 끝내줬고요. 대단히 환기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지난 5월 20일 이후경 정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기 위한 방법하고 업체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어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한 현장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DNA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고 하고요. 사고 직후 피해자 가족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의를 통해서 장례와 유적 안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와 관련해서 과거 점검 결과에서 과태료와 입건 조치가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네, 앞서 자막이 나가는 과정에서 이름이 잘못 나왔다는 점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재웅 사업본부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수정해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12시 땡 하면 이제 후보들 목이 다 쉬어서 유세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피날레 유세 장소도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충남에서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여론조사가 좀 영향을 줬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15대 1로 사전 예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조롱한다든지 뭐 희화시키는 어떤 그런 반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또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국민들께서 좀 작동이 되고 특히 그게 이제 영남권부터 이제 보수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까지 이제 웬만큼 영향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런 처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청권은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뭐 자기네들이 압승이다 그랬는데 그 충청권 지금 세 곳이 다 개갑을 벌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현직 강력단체장이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재원 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1군데 뭐 좀 무시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민주당이 예측한 일방적인 어떤 그런 판세로 흐르지는 않는 그런 초박빙 경합지로 분류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정확한 건 양당이 다 공히 인정하는 6곳에서 8곳 정도가 초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민주당의 텃밭인 대구도 이번에 민주당이 수성할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보면 대구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괴 망측한 행동 때문이다. 오늘 이런 인터뷰가 나갔어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인 절대 우세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 대구가 민주당도 수성할 수 있다라고 봤던 이유가 김부겸이라고 하는 인물론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충분히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비토들이 민주당 새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걸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작동을 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거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이고 좀 전에 그 우리 CG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동정심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탄핵을 당했다면 동정심보다는 반성을 먼저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다면 여론들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중도층에게는 심판의 기운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봐서 저는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 때문에 대구를 수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괴 망측한 행동 때문에 대구가 어려워졌다. 이 말은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비판을 하지만 대구에서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보수 결집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윤석열이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윤호개인 세력들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덜하다고 평가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서 보수 결집에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은 이룰 수 있지만 중도층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것을 국민의힘이 가장 무서워할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 보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아무래도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지금 대구의 민심이 좀 어렵다라고 한 평가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형아 의원이 단종처럼 박 전 대통령도 제자리로 복귀할 거란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유형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노산군에서 복위된 단종처럼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멍에는 반드시 벗겨지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이다. 나중에 판단은 또 국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하실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추경호 후보보다 내가 더 민주당에 대한 견제 잘할 수 있다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특검법 중지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랬더니 당에서 이틀 만인가 바로 그냥 중지했잖아요. 대구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바닥 정서에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억울함이 많다. 이런 심정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샤이 보수보다는 샤이 부겸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취지의 그 김부겸 후보 캠프에서 얘기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벌써 잔치를 하고 한참 잔치를 했다. 그 잔치가 오버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샤이가 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형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종에 빗대면서 모함의 멍에가 벗겨지고 제자리로 복귀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 그 유형아 의원 입장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그 자체는 국민적 울분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사익을 취하느라고 부정축제를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13 비상계엄회 같은 이 엄청난 어떤 사고를 친 것도 아닌 그런 측면에서 지나고 보면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2026년이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이건 무리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억울함을 유형아 이제 측근 의원께서 이제 저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지원 선배 같은 경우는 해괴망측하다. 아예 보수 진영에서 오직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면은 전직 대통령까지 팔 걷어 붙였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 중심의 어떤 그런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편이라면은 전직 대통령 두 번 나선다 그래도 우리도 말겠겠죠. 그렇지 못한 또 보수 진영 내적으로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뻔히 알면서 그렇게 전직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 김부겸 후보가요, 공소 취소 특검도 내가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견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인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김부겸 후보가 스타벅스 공격도 이제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저는 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은 김병훈 후보가 더 잘한다라고 하는 말에 100% 공감합니다. 김병훈 후보가 만약에 대구 시장이 된다고 하면 대구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일들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민주당에 견제를 할 텐데 그때 민주당은 김병훈 시장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견제론이 오히려 김부겸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경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시장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정략적인 비판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 견제로는 김부겸 후보가 얘기하는 것에 저는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진정성 있게 대구 시민들께 들려진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고 효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막판 득판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내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보다 더 관심을 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로 가보겠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어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물고 물리는 비방전 들어보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는 미래.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제2의, 제3의, 100명의, 1000명의 하정우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하정우 후보야말로 자기가 요만큼 알고 있는 AI를 끼워 맞출 무대로 북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AI잖아요. AI 무대죠. 끼워주지가 않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고개 기울이면서 사진 한번 박아보려고 하시는 한 분의 말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해석하고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박민식이 뒤로 가서 그 식당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갔다. 진짜 얼토당토 않은 진짜 치졸하고 유치한 거거든. 근데 이명박 대통령님이 박의원 그 식당 예배도 같이 보고 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당을. 네, 아무래도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했던 이유일까요? 하정우, 박민식 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박민식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나쁜 사람이 한동훈 후보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이른바 좀 전직 대통령 마케팅에 나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번 선거를 치러가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그런 어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않고 이렇게 선거 국면으로 이어지면은 이런 바로 혼전 양상을 진영 내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분명히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면 막판에 이렇게 자신들이 좀 부족하고 또 확실한 어떤 당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되려 진영 내에 그냥 결투가 그냥 더 난무하는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 북구갑도 그런 거고 평택 을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교안 전 자유와 통일 그 대표하고 지금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하고 이게 단일화를 하면은 분명히 뭐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나 조국 후보나 이게 뭐 훨씬 유리한 조건의 어떤 그런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산 북구갑도 그런 겁니다. 이제 뭐 불과 8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뭐 평가할 저는 가치도 없다고 보고 분명한 것은 상대는 민주당의 하승우 후보, 네? 하 후보라는 거. 그러니까 박민식의 상대도 하 후보고 한동훈의 후보도 상대가 하 후보입니다. 그런데 박민식과 한동훈과 박민식의 어떤 이 난투극으로 이렇게 기결되는 모습은 막판에 우리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과연 그럼 누굴 통해서 하정우를 견제하고 이겨낼 것인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막판까지 아마 되는 후보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 입장은 자신의 한 표가 4표가 되는 그 심리를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되는 후보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박민식 후보를 뽑으려던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런 그게 이제 말씀이신가요? 여론조사 공표 이게 스톱되기 이전까지의 흐름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 추세가 지금 뭐 여론조사 공표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변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3파전 선거운동 화면도 보여드렸는데 이토록 치열한 보궐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산 북갑.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제명시켰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 당선 여부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결국 장동혁 지도부에게서는 본인들의 목줄을 옥죄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을 후보를 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렇게 3파전이 난항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구 주민들의 표심은 결국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이 민주당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한동훈 후보와 저렇게 박민식 후보의 저 여론조사 추이들을 보면 둘이 합치면 한 60% 가까이 되는 걸로처럼 보여요. 그러나 늘 부산 북구는 5대5 선거였고 박빙의 승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쪽 진영에게 60% 가까운 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크게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서 충분히 저희도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과표집일지 여론조사가 맞게 나올지 역시 내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 개표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당 출신 무소속 후보와 싸우는 건 부산 북간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북지사 선거도 과열양상인데요. 민주당은 이원택 후보 릴레이 지원 사격에 나섰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정청래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분석까지 나오는데 확인하시죠. 나는 출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대표가 나가라고 그런다. 정청래 대표가 확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했어요.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 사퇴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수없이 들은 건 뭐 예를 든다면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친명에서 나가라고 했다. 복당 뭐 시켜준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죠? 청와대를 끌어들인 건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면 호남에서 무소속 광역단체장에 나오는 첫 사례로 정청래 대표로서는 공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의 선거 직후 총리직 사임과 당대표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우선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으로 보이세요? 이제 뭐 오늘 저녁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관들하고 고별 이제 만찬을 뭐 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총리가 이제 그만두고 나면 누가 총리가 될 것이며 또 만일 청와대 인사가 또 총리가 돼버리면은 청와대 또 진영도 또 새로 재편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판단이 있겠지만은 뭐 김민석 지금 현재 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6.3 지방선거를 자신이 이제 홀로서기를 통해서 8월달 전당대회에서 연임 가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고 한 그런 정치적 욕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 저는 공천상에 실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청래 역대 당 뭐 보수 진영이고 뭐 민주당 진영이든 간에 보통 공정 자본 크게 나오는 건데 나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원칙을 가진 그 상당히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 배제가 전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전북지사 우리 저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리운전비 뭐 논란이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된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도 식사비 대납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후보를 갖다 한 사람은 제명하고 한 사람은 후보씩 이거는 행평성이 안 맞거든. 그런 측면에서 김관영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의 각을 잘 세우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또 이재명 대통령 뭐 지금 현재 친명 친청에다가 또 친문까지 평택 가면은 조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뜻이 민주당 내부가 지금 복잡한데 아마 정청래 당대표의 지금 이제 8월 연임 가도는 저는 실질적으로 전북지사가 무소속 김관영 지사가 돼버리면 결정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양당 대표가 전체 판세보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 북감만 보고 정청래 대표는 이 전북지사 선거만 보지 않을까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본인도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데 지금 이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의 편을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무소속 후보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사실 만약에 들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해당행위란 말까지 나오고요. 그 실제로 해당행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김광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바뀌면 복당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도부 바뀐다고 복당 신청해주고 그것을 받아주면 당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김관영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 우리끼리 비판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그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적은 하정우다라고 김선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북 선거가 마치 정청래의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선거처럼 보이는 것인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저는 그것은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기 쉽고요. 지금 전북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실수로 이뤄졌고 그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이렇게 공천 배제가 됐던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 현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논쟁을 키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여기서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 비판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 이 부분이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SNS상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수로 눌렀다 취소했다. 뭐 총리께서 일부러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막판 판세를 흔들었던 후보 단일화 문제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무산되는 기류가 강한데요. 5파전이 치러지는 평택을 진보 진영 내 그리고 보수 진영 내의 설전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를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은 조국 대표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뭐 진짜 가짜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제가 가짜다 또는 뭐 가면을 쓰고 있다 좀 초조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보수 후보라면 당연히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 모으라는 그 주민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박근혜 배신자하고 내가 같이 했다. 이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선거론도 강하게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이동 후보 측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물론이죠. 지금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네, 혼전의 평택을 재선거. 황교안 후보가 사전 투표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해서 오늘까지도 혹시 본투표 전에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열어놨는데 지금 오늘 인터뷰를 보면 유이동 후보가 부정선거를 인정해야 단일화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 간에 사실 며칠 전에 만났어요. 만났지만 만나고 난 이후에 단일화 될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되려 어제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평택을에 이제 내건 플랜카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유이동 그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완전 반대된 입장이거든요. 저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이동 입장에서도 황교안의 그냥 부정선거 그걸 갖다 수용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름 자신이 그래도 중도 무당층의 소구를 가진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런 정치인 이미지를 다 날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평택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제 유권자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의 입장도 결국은 자신의 한 표가 4표가 되는 걸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판에 가면은 결국은 유이동 후보 쪽으로 유권자의 표 쏠림으로써 단일화의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인정해라. 이 요구는 유이동 후보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였다라는 비판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진보 진영 내 설전도 상당히 수위가 높거든요. 지금
서로 오물이다, 가면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제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화해할 수 있을까, 봉합할 수 있을까 이 점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실제 부산 북갑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산 북갑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저 평택을이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망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선거 자체도 실제 보수는 표쏠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표쏠림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 우려가 상당히 큰 지역 중에 하나가 평택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나가지 않았으면,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발언의 수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결국 평택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내일 투표일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 봉합을 위한 작업에 지금부터 뛰어들어야 할 곳이 평택을 선거다. 저희도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거 결과 못지않게 과연 두 당의 관계가 봉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인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사전투표 첫날 이른바 새치기 논란에 휩싸였던 이준석 대표가 많이 억울했는지 다른 각도의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달 29일 이준석 대표가 동탄의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모습인데요. 투표하러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한 시민이 왜 줄을 서지 않느냐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줄 안 서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먼저 기다리고 이후 관리원 안내를 받아 투표까지 마쳤지만 영상이 온라인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른바 새치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새치기 새 영상 입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른 각도로 재현하고 직접 도면까지 그려서 올린 건데요. 이 대표는 설 줄이 없는데 어떻게 서냐면서 개그맨 조세호 씨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기기 6대 가운데 5대가 비어 있어서 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세호 씨가 결혼식에 불참했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냐라고 했던 것보다 더 황당한 줄이 없는데 어떻게 줄을 서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선거 지휘하는 것도 힘들 텐데 지금 이 영상을 구입해서 이 영상을 구해서 지금 얘기를 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뺏은 것 같아요. 전 뭐 정확하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한 분이 계시지만은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 출구 쪽에 사람이 좀 있는 걸 대려 입구 출구 그 구분이 좀 그때 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입구 그러니까 선거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입구에는 분명히 절이 없었는데 나와서 출구에는 사람이 좀 몇몇이 옹기종기 서 계시니까 그걸 이제 혼돈하신 것 같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새치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을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거짓은 한 줄로 퍼지지만 진실은 더디게 온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인지도 높은 정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해프닝으로 봐야 할까요? 뭐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관내 선거, 관외 선거 그리고 출구에 왜 사람이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래서 허위 사실들이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깃대어서 배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표현의 자유는 허위가 있더라도 인정돼야 되냐 이런 질문에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허위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깃대어서 마치 낭설처럼 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확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말로 결과가 궁금한 것들만 꼽아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화물선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앞서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인데 전쟁 해법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움카스르항 인근 바다에서 사리스카호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오만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 리안스타호를 미군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스카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قابل به مثل کشتی ساریسکا با مالکیت دشمن آمریکایی صهیونی را با موشک کروز مورد هدف قرار داد.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공격으로 해당 화물선에는 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도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여기다 레바논 상황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یکی از دلایل خیلی روشن تشدید جنایا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روزهای اخیر در فلسطین در لبنان 핵물질 처리는 물론 호르무즈 개방에 레바논 사태까지 갈수록 꼬이면서 좀처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험악한 말을 퍼부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확대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중단 위기에 이르자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퍼부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거다. 내가 널 구해준 거다. 이젠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 감옥 얘기는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를 자신이 도왔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격을 확대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벼랑에 몰리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레바논 공격을 포괄적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해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에 네타냐후는 알겠다. 다만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목표물 공습 계획을 물렸고 헤즈볼라도 상호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امروز طبق تهدیدی که ایران کرده یه ذره عقب نشینی کرده اسرائیل ولی متاسفانه دشمنیشو داره میکنه. 트럼프는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모두 통화했고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 중 가장 험악했던 것으로 평가된 이 통화 후에도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내 목표물을 타격할 거라며 뒤끝을 남겼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코스피가 8,800선에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개장 직후 8,900선까지 돌파하면서 9,000피를 눈앞에 두고 하락 전환한 뒤 장 내내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도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코스피는 0.15% 오른 8,881의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8,800선에 안착하며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앞서 1.08% 오른 8,883의 장을 열었고 단기 과열 부담 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8,933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8,900선을 돌파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에 8,503까지 급락했고 다시 8,800선까지 올랐다가 8,500선으로 내리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조 6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도하며 던졌고 개인이 이를 받아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3.3% 오른 36만 500원에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LG전자도 차익 실현 수요가 커지며 5% 넘게 급락했지만 상승 전환에 3.15% 오른 39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6%대 하락세를 보였던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소식에 반등하며 3%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49% 내린 1,044로 출발해 낙폭을 키워 2.29% 내린 1,0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와 비교할 때 12.1원 오른 1,516.4원에 거래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환율은 1,510원을 재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는데요. 이후 이란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일부 상승폭이 반납됐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4달러 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달러도 강세 압력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진화에 나서면서 오름폭은 축소됐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현재 99.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급성장 중인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총은 올해 들어 86%나 급등하며 5조 420억 달러, 우리 돈 약 7,550조 원을 기록해 인도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AI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며 코스피의 폭발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이번 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을 앞두고 관련 국내 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죠. 지난해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이번엔 삼겹살의 소주, 이른바 삼소 회동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죠. 그랬던 젠슨 황 CEO가 이번 주 우리나라를 다시 찾습니다. 이번엔 홍대나 성수동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는 이른바 삼소회동이 거론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고강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이장 등이 황 CEO와 술잔을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깐부회동 멤버였던 정의선 회장도 참석을 검토 중인데 이재용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황 CEO는 네이버 1784 사옥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 협력 논의가 구체화할 거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설까지 나오며 방한 자체가 대중적 이벤트로 번지고 있는데요. AI 황제의 방한 기대에 관련 주식들은 일찌감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가운데 이제는 로보틱스 등 피지컬 AI와 AI 인프라까지 황 CEO와 국내 기업들의 깐부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기능을 개인 컴퓨터에 탑재하는 새로운 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6% 넘게 올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도 견인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 엔비디아 연례 AI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텍스의 주인공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공개한 AI PC용 슈퍼칩 RTX 스파크였습니다. 황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를 넘어 인텔과 AMD의 안방인
개인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PC와 노트북에 AI 칩을 탑재해 가정마다 과거의 슈퍼컴퓨터급 AI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AI 비서를 운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Microsoft and NVIDIA meticulously optimized everything so that this computer literally runs everything the world has ever created, plus it now runs agents. 이는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기인한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PC 시장에 AI 칩이란 새 필수 부품을 끼워 넣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주가를 6% 넘게, 동반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 넘게 끌어올렸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과 사상 최고치 마감까지 견인했습니다. AI PC용 칩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될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And all of my partners in Korea had a very good year this year. I want to go congratulate them, thank them. Next year is going to be incredibly busy. 황 CEO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SK하이닉스가 자랑스럽고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과 타이완에서 개최되온 연례 AI 컨퍼런스인 GTC를 한국이 원하면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며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결전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주요 격전지를 돌며 그야말로 총력 유세전에 나섰는데요. 선거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부장원 기자. 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여야 사령탑은 어느 지역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어 경기 용인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등의 지원 유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종일 전북에 머무르며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의 당심 이탈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관영 후보가 당선될 일이 없고 당선돼도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북 도민들도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투표 동료를 위해서 중원인 충청을 주로 공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투표 하루 전날 장동혁 대표는 충청과 경기 마지막 유세지로 찾아 집중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 운동을 시작했던 스윙부터 충청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장동혁 대표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을 차례로 돌면서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전국 선거의 가늠자인 충청 민심을 공략하고 당내에서 충청권의 최근 보수 결집 흐름이 감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화성으로 이동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오후 8시 반쯤에는 충남 천안에 막바지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 홍대 앞과 종로 일대 등을 청년 선대위원들과 함께 도보로 돌며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당의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부산과 경남을 돌며 지지층 결집하고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의 메시지 내왔는데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강원 정선 지역 유세에서 힘 있는 정부 여당, 무한 책임지는 정부 여당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격려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내란 심판론을 거듭 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를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6.3 지방선거에서 일을 잘하는 이재명 정부, 유능한 민주당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친 무능, 무책임 지방 권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전국 민생 현장을 누벼야 할 시간에 불러주는 곳이 없어 골방에 갇혀 키보드 정치를 일삼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정부 여당 심판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 유세로 나서기 전에 여의도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나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먼저 운을 띄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 취소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틀어막고 연임을 위해서 개헌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만약 지방정부까지 민주당 정권에 넘어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은 마지막 선을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며 투표를 거듭 호소했고요. SNS를 통해도 이 대통령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며 여러 차례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2030 청년 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청년 여러분의 투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거라고 계속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일정과 주요 메시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 후보 오늘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고요? 네,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앞으로 4년 시정을 이끌 주인공이 가려지기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한 걸음 더 끝까지를 내세우며 서울 전역을 찾은 뒤에 청계광장에서 정청래 대표와 유세를 진행합니다. 이후 강남과 강동을 집중 순회한 뒤에 송파에서 파이널 유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고 서울을 바꿀 수 있다며 투표 동료를 강조했는데요. 이어 오세훈 후보의 무사 안일 10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거듭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가 초박빙 선거가 될 테지만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30 젊은 층들을 주로 공략하고 있는데 오늘 신촌역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서울 여의도를 시작해서 24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마포,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13개 구를 차례로 훑는 일정인데요. 저녁 8시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뒤 광화문 광장과 감사정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오세훈 후보 오늘 대시민 호소문을 냈는데 최후의 보루인 서울만은 남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부족했고 더 크게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면서 반성의 메시지도 냈고요. 그렇지만 다만 대통령 후광에 기대 선거를 치른 후보, 자신의 정책조차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정원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공을 들인 지역으로 충청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충청을 격전지로 봐야 하냐 아니냐를 놓고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심의 풍량계로 불리는 충청권, 전국 판세를 가늠하는 중간지대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충청을 접전지로 분류하지 않고 안정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충청에 공을 들이면서 격전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당 대표의 발걸음이 충청권으로 가장 많이 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충청권을 12번이나 찾았고 장동혁 대표도 9차례나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 모두 충청권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판단하고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인 겁니다. 여야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 승리를 기대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 접전을 보이는 곳이 있어요. 민주당은 전북지사 선거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지사 선거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5차 범인의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김관영 후보 반정청래 구도, 이른바 반청 구도를 들고 나왔는데요. 만약 김관영이 당선되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대표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관영 후보는 재차 자신이 당선된다며 복당하겠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선거 불복이라고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사퇴도 거듭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와 부산에서 반드시 이겨야 지금의 지도부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남 지역에서 꼭 이겨야 이제 지지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내용을 수습한 뒤에 추경호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지만 국무총리를 역임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패배하면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도 마찬가지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시장권 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부산 북구갑에서 당선된다면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출당시킨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사퇴론 역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국정개혁의 동력을 확실히 확보하고 국민의힘이 선전한다면 여당의 독주체제를 깰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내일 본투표가 이루어지고 결과는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우선 내일 본투표,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 투표를 마치고 오후 6시 20분쯤 중앙선관위가 개표 개시를 선언한 뒤 본격적으로 투표함을 열고 개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투표지 분류와 수검표 등을 거쳐서 오후 7시 반쯤 최초 개표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의 경우 이르면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거로 보이는데 접전지의 경우 다음날 새벽 3, 4시쯤은 돼야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지난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전반적으로 개표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후보자들까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기 위해 남은 시간 총력 유세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1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내일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만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오피니언즈 윤희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많은 사람을 뽑게 되는데 네. 우선 16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요. 네. 어느 정도 돼야 승패가 갈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승패를 선거에서 나누는 기준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전통적인 것은 이제 절반 이상을 어디가 가져가느냐, 초과하는 것을 어디가 가져가느냐 부분이 이제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 선거에서 얻었던 이제 숫자가 있잖아요. 예. 각 숫자에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많이 얘기되긴 하는데 뭐 이건 너무 전통적인 것이어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예상되던 것과 어떻게 다르냐 여부 이것과 이제 상징적인 곳을 어디가 가져갔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그 정당이 선전했냐 뭐 어느 정도 이제 승리의 조건을 갖췄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어쨌든 초반부터 이제 여당이 우세한 흐름들을 갔으니까 거기서 야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이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영남 지역과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상징적인 지역을 한두 곳 이렇게 얻어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야당이 승리했는지 아니면 이제 선방했는지 평가가 될 것 같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이제 압승 분위기가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웬만큼 이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걸 승리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니까 아마도 초반에 한 뭐 10곳을 훌쩍 넘어서 이제 국민의힘과 격차가 두 자릿수 이상 나야지만 어쨌든 뭐 승리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이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 등 이런 이제 상징적인 곳 또 영남에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이제 승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선거 캠페인을 이제 벌여왔는데 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과반보다는 이제 또 증감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지키는 곳을 민주당이 이제 탈환하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격과 수비처럼 보이는데 지금 구도는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원래 이제 모든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야당이 어떤 뭐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공격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제 방어를 하는, 여당이 방어를 하는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그런 구도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야당도 평가를 받는 이제 형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그 계엄, 그다음에 탄핵,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첫 전국 선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뭐랄까 이제 심판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잔여 심판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것들 이제 완성하려고 한다는 기류들 국민들이 이제 그것과 연계돼서 평가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이제 쌍방평가론 선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거는 야당에 의해서 정부 여당이 평가받는 것이 기본적인 구도인데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이 평가를 받지만 야당도 평가를 받는, 심지어 심판을 받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 쌍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거의 보통의 선거와는 이제 다른 구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은 이제 결집을 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실시되는 초반이라고 하면 대개 한 1년 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실시되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이른바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힘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의 패턴을 보자면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여당의 다소가 이제 유리한 흐름에서 전개되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이른바 명픽 후보들이 나왔고요. 또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또 하나 이제 키워드는 이제 전현직 대통령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을 보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심지어 어떤 시의원, 구의원들도 대통령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당히 높고 인기가 좋으니까 이른바 대통령과의 파트너론을 이제 내세우면서 그 유권자들에게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여당 후보들은 이제 되게 대통령을 많이 이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상당히 보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이번 선거의 특이한 현상인데 원래는 보수 성향층에서 투표 참여 의지가 이른바 이제 적극 투표 의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체로 높게 형성되는 것이 과거 선거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이번 선거에 당신은 투표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반드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응답한 사람들을 적극 투표 의향층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사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거 결과를 전망하려면 이 적극 투표 의향층의 여론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고령층에서 보수 성향층이 많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과거에 보수 고령층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분 의지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높았는데 이번 선거는 오히려 진보 성향층에서 적극 투표 의향이 보수 성향층에 비해서 의미 있게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이 좀 낮게 형성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번 선거가 이제 야당도 평가받는 선거다 보니까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또는 이제 야권 성향층들이 이런 의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들이 보수를 상징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마케팅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 성향층 중에서 어쨌든 야권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다양한 성향들이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 대통령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이제 침체되어 있던 보수층들의 투표 의지, 적극 투표 의향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마케팅을 이제 이렇게 주요 후보들이 이렇게 불러서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보수층들을 결집하는데 투표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중도층에서는 또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측면이 아니라 과거의 대통령들을 불러온 것 이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니까 득과 실이 함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의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리잖아요. 분배지 14개가 걸려 있는데 재보궐선거에 이번에는 좀 유독 높은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비유적으로 하자면 이제 야구에서 로컬 야구 리그가 이제 전개되는데 메이저 리거들이 대거 등판하는 상황이니까 관심도가 이제 이 지역 상당히 높고 여론조사가 많이 실시되는 것이 사실은
관심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척도인데 지금 보게 되면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의 여론조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압도적으로 실시된 네, 것이니까 저희도 매일같이 다뤘으니까요. 맞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이제 높았고 왜 그러냐 하면 대권 주자가 일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택을에는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 그다음에 부산 북구갑에는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후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물이 빅맨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중 있는 인물들이고 이 인물들이 의회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보수에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보수층들의 외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보수 재건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수 전반적인 지형의 변화 또 리더십의 교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고 지금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돼서 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권 내부, 범여권 내부에서의 대권 주자 지형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권의 이른바 친명과 친청 이런 이제 미묘한 기류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 이러한 기류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구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상황들이 각 정당의 다음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는 이제 인물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재보궐 선거가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선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제 국민적 또는 미디어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당 대표의 운명도 걸려 있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입성을 한다면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켰던 이제 장동혁 대표의 운명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장동혁 대표 임기는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당원들을 아마 이제 지지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게 되면 각 정당의 당원들은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정당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지키기를 바라는 당대표가 그렇지만 당이 무너지는 것, 당이 망하는 것까지를 용인하지는 않거든요. 예. 당이 어쨌든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당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강성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호적으로 시각을 보낼 수 있고 지지할 수 있지만 당이 이렇게 이제 다른 정당과 경쟁 구도에서 현저하게 밀리고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그것을 이제 용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한번 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할 경우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의외의 결과가 돼서 보수의 어떤 변화들을 촉진될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네. 보수의 상당한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누구를 뽑을지 정하셔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 이번엔 여야 구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오른 대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지 그동안 선거 판세는 어땠는지 장하영 기자가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대구. 최고 득표율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1%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산업화 시기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도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눈물로 빨면서 내 운명은 따로 결정되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살림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일편단심 보수정당에 맡겼던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는 예외적 인물입니다. 역대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나 대구는 김부겸에게도 재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제가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대구 경북에 갖다 주이 신문에도 났잖아요. 뭐랬겠습니까? 지동 다 왔나? 이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정치 치웠잖아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했던 김 후보는 마지막 소명이라며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 계파 갈등 속에 휘청이는 당 지도부까지 믿어왔던 정당의 실망감도 나타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 지지자들은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마저 보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평생 진보정당을 찍어본 적 없는 이질감 때문입니다. 전체가 좀 미우시더라도 보수의 종갓집, 보수 정당의 본류, 여기에 초가상관 다 태우지 마시고 불씨는 남겨주시라.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현재의 도시 인구 구조는 과거보다 보수에 더 유리합니다. 12년 사이 인구는 14만 명 이상 줄었는데 그 수치만큼 청년층은 빠져나갔고 70살 이상 고령층은 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별 볼 일 없다고. 결과가 그러면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은 또 말들을 그래 해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한때 섬유산업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1인당 총생산 꼴찌 도시로 기운 대구. 산업화의 영광과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부심 위에 얹어진 만만찮은 숙제를 누구에게 맡길지 이 도시에 남은 유권자들이 결정하기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노동자 단체는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더는 없어야 한다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하나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 금속노조는 먼저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그들의 사업장 안에는 여전히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지난 2018년 이후 벌써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달라진 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지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지속 가능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도 사측은 고위험 작업이 아니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화약을 취급하는 공장이 안전한 작업장이 아니면은 안이한 안전의식이 대형 참사의 원인입니다. 또 올해 하나그룹 내 중대재해 사망자가 공시 기준으로만 10명에 이른다며 그룹 차원에서 안전보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최근 계약 물량이 급증한 방산과 반도체 등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하나그룹이 일터의 노동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폭발 사고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사망 사고가 났었던 걸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기로 한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6월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검은 소수의 취재 인력에 의한 제한적 촬영 제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 만에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측과 출석 방식 등에 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특검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며 뒤늦게 수정 공지를 했고 결국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 방침으로 기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변호인단이 포승줄을 찬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건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특검 측의 협의 도중 언론에 공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첫 종합특검 출석은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은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이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한 첫날 SNS에 올라온 인증글들입니다. 회원에서 탈퇴하고 앱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총수까지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건 5.18 민주화 운동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벤트가 공개되자마자 왜 하필 이날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그것이 고의적이나 위법하냐는 둘째치고 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냐는 거죠. 사책 자체가. 그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상품명과 디자인 요소로서의 탱크는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겹치며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읽혔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문구까지 더해지면서 민주화의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크고 여기에 과거 멸공 논란으로 형성된 오너의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국 이번 논란은 기업의 마케팅이 재미와 화제성을 넘어 사회적 기억과 정서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린 남부와 달리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1.6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선거일인 내일도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수준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길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 한때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에 5에서 40mm, 충북과 호남, 영남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내일 아침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1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 정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제주도에 비가, 그 밖의 지역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